네, 이처럼 그 김정은이 그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위임받은 2012년부터 이러한 행보는 정책면, 법적 측면, 그 다음에 지금 도발 이런 걸 세 박자가 같이 진행이 돼 왔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에 그 3차 핵실험 이후에요. 3월 31일 핵경제 병진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바로 이어서 다음 날 4월 1일에 핵법제화 또 우주법제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에는 36년 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북한식의 핵교류와 더불어 핵경제 병진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에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 이러한 그 북한의 제도적, 정책적 이러한 것들이 완성이 되고 이후에 시험 발사가 보다 가시화가 됐는데요. 이거는 4페이지를 보시면요. 북한의 전략 도발 추이의 그래프를 보면은 한눈에 보더라도 그러한 변화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전략 도발이 김정일 시대 때는 띄엄띄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는 거의 매년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는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급격히 증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의 총 6차례 핵시험 발사 중에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이 집권한 기간 동안 4차례가 있었고 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핵실험이 이 기간에 집중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고 이러한 그 전략 도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이르렀고 또 7차 당대에서 북한이 설정한 이 핵국가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인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서 본다면요. 북한이 그 지난 4차 지난 9월 6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힌 북한이 스스로 자평한 평가를 정리를 해보면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 수소탄 시험 2016년에 그 4차 핵실험에서 얻은 성과에 기초해서 탄두부에 탑재할 수소탄의 기술적인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격 대상에 따라서 수십 KT에서 수백 KT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다기능 핵탄두를 갖췄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소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100% 국산화되고 무기급의 핵물질 생산 공정부터 부품 정밀 가공 또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핵무기들을 마음먹은 대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요약해 본다면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로는 분열탄, 수소탄, EMP탄을 제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또 전술 핵무기를 비롯해 전략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폭발력의 규모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생산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핵무기 병기화 수준을 당에서 제시한 7차 단계에서 제시한 완결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나온 외무성 대변인 발표대로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위협과 이런 걸 관련해서 평가하는 데서 기존의 평가의 방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주로 핵무기 능력과 위협 수준을 핵무기 보유 개수,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양을 평가하던 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북한의 핵 기술을 중심으로 핵 능력과 위협에 대한 질적 평가까지를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김정은 시대의 그 핵미사일 기술의 도약이 상용 기술의 첨단화, 또 인터넷의 확산, 또 북한 해커의 정예화 등이 빚어낸 선물이라고 볼 때 앞으로 향후 북한이 추구하는 핵능력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라는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그들의 기존 기술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기술 해킹을 통해서 CNC 기술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머레이진강 정밀 가공을 통한 대량 생산에 길을 열어놓고 원심 분리기 대량 생산 UEP 구축이라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HU 대량 공급에 성공했고 핵전력 증강에 필요한 결정적인 기술적인 도약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계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의의 있는 계기라는 것은 아직 최종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해 보일 것이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보여줄 그 다음 수순은 뭔가 보면은 아무래도 탄두 재진입 시험, SLBM, MRBM, ICBM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탄두 재진입 시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향후 더 몇 차례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 어느 정도 성공과 자신감을 갖는다면 다탄두와 정밀 유도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폭발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보다는 물론 이쪽에도 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지만 탄두의 표준화 또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시험 발사, 다탄두와 시험 발사 순으로 전략 도발이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발 수단인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김정은 체제의 그 도발 추이를 검토를 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표 2를 보시면요. 북한은 2015년까지는 주로 신형 방사포와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집중해 왔다면 앞에서 그 전략 도발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는 주로 1000km 이상의 사정거리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해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발 수단을 종류별로 평가해 본다면 300mm 신형 방사포는 사정거리와 정밀도 향상을 통해서 평택 미군 기지를 비롯해 계룡대까지 타겟으로 이제 삼고 있고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주로 지대공, 공대지, 지대함 미사일로 북한의 방공망을 비롯해 해군 전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이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은밀성과 기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용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화성 12형을 태를 통해서 시험 발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향후 북한의 이러한 기술 부분도 기술적인 능력 향상 면에서 미사일의 능력도 고도화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술적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을 북한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엔진 출력 향상, 두 번째가 액체에서 고체 연료로의 전환, 세 번째가 신형 소재 개발을 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북한이 말하는 그런 3.18 혁명을 통한 대출력 엔진을 통해서 화성 12, 14, 북극성 2형 이쪽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보다 많은 진척을 이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 연료로의 전환 부분은 북극성 시리즈가 주로 고체 연료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 화학 그 연구소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북극성 3호랑 화성
13형이 고체 연료에 기반한 미사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시험 발사도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형 소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아무래도 재진입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본다면 경량화 측면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신형 소재에 기초한 보다 진화된 개선된 그런 부분의 로켓 발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이 알루미늄 합금을 썼던 은하 계열이나 스커드 계열과 달리 미국, 러시아처럼 탄소 섬유를 사용한 신소재를 통한 경량화 기술과 재진입 기술 확보를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관련한 이러한 그 기술적인 세 가지 방향의 능력 향상은 앞으로 북한의 전략 도발을 비롯한 핵태세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SLBM 능력과 관련된 그런 고체 연료에 기반한 미사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역량도 디젤에서 결국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것이고 배수량도 훨씬 더 큰 적어도 SLBM을 3개 이상 정도를 실을 수 있는 3, 4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골프급 이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그 은하 시리즈의 장거리 로켓 위성 발사를 작년에는 뭐 같은 계열인데 광명성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러한 ICBM 개발을 어떻게 보면 이런 은하 시리즈 계열과 뭐 광명성 그다음에 화성의 그 12, 14와 같은 ICBM과는 다른 트랙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에서 추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북한의 우주 개발 계획이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2016년이 완성이 되고 2017년 새로이 들어가고 또 우주개발법이 2013년에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미사일의 디자인은 각 해당 기관에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시험 발사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가우주개발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장거리 로켓 위성 발사와 이 어떻게 보면 ICBM 1000km 이상에 해당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같이 운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은하 시리즈 장거리 로켓 위성 발사와 이 ICBM 플러스 하나가 결국엔 인공위성 쪽에 개발이 갈 것인데 이 인공위성 개발도 북한이 말하는 그런 평화적인 인공위성 개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지위성, 군사위성 개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려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통치 자금을 옥죄이는 이러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이중용도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그런 통제 레짐에 집중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의 국가로 외화벌이 목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도 통제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표준화는 탄두뿐만 아니라 발사체인 미사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ICBM급의 그런 탄도미사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진입 기술 향상에 북한은 보다 박차를 가하고자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서구식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재진입 기술로 북한의 재진입 기술을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마 기술이 7천도를 넘는 것이 잘 고르게 닦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낮추면서 3, 4천도를 온도를 인내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재진입을 갖고도 북한은 충분히 성공을 했다. 재진입 기술을 완성을 했다라는 북한식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 전략을 보면요. 나름대로 북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과 핵무기 법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을 핵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핵교리와 핵태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핵능력, 핵태세의 그러한 능력이 증대되면 다시 핵교리에 영향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승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방향과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의 북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핵교리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제 핵 불사용 정책을 핵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말한 선제 핵 불사용 정책이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는가? 그럼 No First Use Policy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 대한 어떤 그 공격력 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북한이 말하는 그 체제 안전을 위한 보장을 위한 그러한 정책의 방어적인 수단인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북한은 2013년에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남북 간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고조되자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을 통해서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표를 했고요. 또 대남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핵선제 타격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대북 압박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핵 선제 공격과 위협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은 선제 타격보다는 억제, 격퇴, 보복 타격에 초점을 맞고 있어서 실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발언하고 있는 부분과 그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비록 핵 선제 불사육 정책을 선언했다라고 했지만 북한이 핵태세에서 2차 보복 능력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핵국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핵보유 국가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핵선제 불사유 정책을 선언한 중국을 보면 사실상 선제 공격 정책, First Use Policy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봤을 때 핵태세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중국은 2차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운반수단 현대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중국은 2차 보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SLBM 주도의 일축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삼축 체제에 보다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ICBM과 관련해서도 액체 연료에 기반했다가 고체 연료로 기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발전을 시켰고요. 또 SLBM과 관련해서도 배수량이 넘는 11,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건조할 예정이고 전략 폭격기와 관련해서도 홈6의 구형 폭격기를 20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최대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북한의 선제 핵 불사용 정책이라는 선언은 중국처럼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평화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비추되 내부로는 삼축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 국가에 대한 위협의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걸 보면 이제 두 번째의 그 핵보유국법의 5조를 보면 적대적인 핵보유국가 야합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비핵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동맹국가이고 핵 우산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이 그 핵보유법에 통해서 핵 운용과 관련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핵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오판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조에서 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즉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김정은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결정에 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김정은 1인에게 핵결정권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물질 및 핵무기 관리의 안전성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조와 7조를 통해서는 핵시험의 안전성 보장과 관련된 규정, 또 핵무기 관련 기술, 무기급 핵물질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보관관리 체계와 질서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듯이 6차 핵실험에서의 방사능 유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6차 핵실험 후에 풍계리 핵시험장 궤도에 방호복도 입지 않은 작업자들을 그 보수 작업을 시키는 등 북한이 핵시험장 및 핵실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불법적 유출에 대해서만 철저히 보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지 단결정에 의한 합법적 유출 가능성의 문제를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2조와 9조를 통해서 핵없는 세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북한은 핵군축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핵 전략과 앞에서 말씀드린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앞으로 추후 진행되는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드는데요.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비롯한 압력 극대화 정책은 다 소진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소진이 된 것이지 국제사회의 정책이 소진 압박의 카드가 소진됐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해서 먼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리의 대응 방향부터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부터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2012년에 헌법의 핵보유 국가임을 명시한 데 이어서 7차 당대회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법을 통해서 나온 걸 보면은 북한은 핵국가의 완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비핵국가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열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이처럼 핵국가 완성이라는 정해진 목표까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전략 도발을 단행하는 원트랙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나 북한의 비핵화는 투트랙을 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비대칭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대화와 압박을 통한 투트랙이 있다는 것과 또 투트랙을 운영하는 것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화 트랙을 전혀 뛸 생각도 없고 뛰지도 않는 북한에게 투 트랙을 운영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의 경기장은 개방해 놓되 운용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 압박이라는 원 트랙만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우리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반면에 북한이 말하는 핵무기 국가로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과정과 이후에 대한 대응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죠. 즉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비핵화가 되는 최종 상태에서 얻게 되는 보상의 로드맵은 있지만 북한이 그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과정과 이후에 적용될 그러한 처벌의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처벌의 로드맵을 만들어 놔야 북한이 나중에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북한의 동결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종적인 비핵화에 이르는 시점까지 가는 데서의 그러한 검증 과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처벌의 로드맵을 하나씩 벗겨주는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논의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대응, 군사적인 옵션을 보다 좀 그 넓은 맥락에서 군사적인 대응 방향으로의 우리의 어떤 그런 수순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주변 국가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민간 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 수입을 차단하는 데 비확산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과 품목을 테러 단체나 불법 국가들에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에 또 한 번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